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가 사실은 콩팥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콩팥은 망가질 때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물을 덜 마시고 국물과 염분 섭취가 늘고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찾으면서 콩팥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잘못된 견과류 선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수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콩팥 수치가 나빠졌나요?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콩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과 양입니다. 오늘은 겁을 주기보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시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은 어디이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류와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견과류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 특정 견과류를 매일 습관처럼 드시면 콩팥은 조용히 부담을 쌓아갑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전보다 올라갔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맛이 부드럽고 간식으로 먹기 쉬워서 건강한 견과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캐슈넛에는 칼륨과 인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이 두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콩팥과 혈관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땀 배출이 줄고 수분 섭취도 적어져서 이런 축적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하루 한 줌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경계심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몬드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장 결석을 겪은 적이 있거나 물을 적게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위험도가 더 올라갑니다. 콩팥 조직은 매우 섬세해서 반복적인 결석 자극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나 땅콩입니다. 이 견과류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라 염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짭짤하게 가공되어 있어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먼저 손상됩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일수록 이 악순환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나는 이제 아무 견과류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라가 아니라 바꿔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생길까? 그 이유는 콩팥이 늙어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가 기능은 아주 서서히 감소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안의 미세혈관, 수와 역가 면적이 줄어들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나 인이 많은 견과류를 자주 드시면 콩팥은 처리해야 할 짐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조절할 수 있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칼륨과 인이 서서히 쌓이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과 혈관의 부담이 누적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대부분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옥살산이 많은 견과류의 경우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옥살산은 소변 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정 형태로 바뀌기 쉽습니다. 물 섭취가 충분하면 소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지만 겨울철처럼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이 결정들이 콩팥 안에 머물며 결석으로 자라게 됩니다. 결석은 단순히 아픈 문제를 넘어서 콩팥 조직에 반복적인 자극과 미세 손상을 남깁니다.
여기에 염분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면 콩팥 안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이 미세 혈관들은 콩팥 역과의 핵심인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과 잘못된 견과류 선택이 겹치면 콩팥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나 뚜렷한 경고 신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콩팥은 자극을 줄여주면 나빠지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견과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콩팥의 상태를 고려해 덜 부담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과 인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이 점만으로도 콩팥에 주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지방의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관 상태가 안정되면 콩팥도 덜 지칩니다. 다만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 원칙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가 중요한 이유는 콩팥 자체보다 콩팥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많은 경우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런 배경 질환이 안정되면 콩팥의 악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호두를 콩팥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콩팥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견과류라기보다는 도움도구에 가깝습니다. 아마씨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그만큼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장 기능 개선 자체가 콩팥 보호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섭취하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공통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종류가 늘어날수록 칼륨인 열량이 합쳐져서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소량, 이것이 콩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견과류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면 좋은지 실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타이밍과 양을 잘못 잡으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콩팥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천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공복 상태에서는 무거운 견과류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는 물을 먼저 충분히 마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밤사이 콩팥은 노폐물을 모아두었다가 아침에 배출을 준비합니다. 이때 물을 주지 않으면 노폐물이 농축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물 한 컵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만약 아침에 견과류를 드신다면 이 시간에는 호두처럼 양이 적고 자극이 덜한 종류를 소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가 견과류를 활용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이미 위화장애 활동을 시작한 상태라 부담이 덜합니다. 저는 이 시간대에 아마씨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의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야 제 역할을 합니다.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마카다미아를 소량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손으로 집어 먹는 개수가 아니라 총량입니다. 천천히 씹어서 맛을 느끼며 드십시오. 견과류는 빨리 먹을수록 과량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콩팥을 생각한다면 배를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영양을 보충하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견과류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활동량이 줄고 콩팥의 배설 리듬도 느려집니다.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노폐물과 미네랄이 머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신 채소와 함께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만 피하면서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꺼번에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은 호두, 내일은 마카다미아처럼 하루 한 가지로 정해주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씩 여러 가지는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에 관절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견과류까지 많이 드시면 콩팥은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스스로 약을 늘리기보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콩팥은 급격한 변화보다 작은 안정감을 가장 좋아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기도 전에 이미 표정이 굳어 계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조심하며 살았는데요. 이 한마디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을 먹는 것 하나로만 생각하십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피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음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콩팥은 혈압, 혈당 수분 상태, 약물, 그리고 나이 자체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어느 하나만 조금씩 어긋나도 콩팥은 조용히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혈압의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는 혈압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 특히 새벽이나 밤에는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콩팥은 하루 24시간 혈액을 거르는데 이 중 야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 혈관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데 콩팥은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아닌 당뇨 전 단계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라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콩팥은 그 순간마다 고농도의 혈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 여과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본인은 나는 당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힘들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콩팥은 노폐물을 희석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물입니다.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면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것은 소량의 물을 나눠서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입니다. 특히 통증 때문에 드시는 진통소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처럼 미네랄이 많은 음식이 더해지면 콩팥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콩팥의 예비 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실수를 해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내내는 작은 부담이 누적되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콩팥이 나빠졌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 관리 기준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호를 어떻게 읽고 생활을 조정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콩팥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숫자입니다. 크레아틴인 사구체어 과율,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꺼내는 낯선 검사 이름들,
문제는 숫자를 이해하기 전에 숫자의 겉부터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공포를 줄여드리는 것이 콩팥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수치가 크레아티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은 콩팥 기능만을 100% 반영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근육량, 성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육이 많은 분은 콩팥이 괜찮아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근육이 줄어든 노인분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도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하나만 보고 안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구체어 과율, 즉 EGFR입니다. 이 수치는 크레아티닌을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 계산한 값으로 현재 콩팥이 전체 기능의 몇 %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EGFR이 90 이상이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60 이하로 내려가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EGFR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시스타틴C라는 검사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 검사는 근육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에게서 콩팥 기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정상인데 EGFR이나 시스타틴C가 나쁜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생활 습관을 조정할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것이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에 이상이 없으니 콩팥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콩팥 기능, 저하는 소변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단백뇨가 보인다면 크레아티닌이 정상이어도 콩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검사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검사 전날 과도한 육류, 섭취, 탈수 격한 운동, 진통제 복용은 크레아티닌 수치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불필요하게 공포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치는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추세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결과보다 3개월, 6개월간의 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콩팥 수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콩팥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숫자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치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검사를 피한 것도 아닌데 왜 콩팥 수치가 흔들릴까? 답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별일 아닌 듯 반복되는 습관들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국물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국과 찌개는 빠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국 그 자체가 아니라 거의 매 끼니마다 국물을 끝까지 드시는 습관입니다. 국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과 인이 녹아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물까지 드신다면 실제 섭취량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는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발효 음식이고 채소이고 오래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세 끼 매번 적지 않은 양을 드신다면 염분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김치와 함께 국물 요리 젓갈류가 겹치면서 콩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건강보조제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권하는 한약즙 농축액, 각종 미네랄 보충제. 문제는 성분을 정확히 모른 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보조제에는 칼륨이나 인 혹은 콩팥에서 배설되어야 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것도 분명한 부담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에 대한 오해도 계속 반복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낮 동안
거의 물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한꺼번에 마시거나 아예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십니다. 콩팥은 꾸준한 수분을 좋아하지 갑작스러운 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은 콩팥을 씻어 주는 도구이지 괴롭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통증약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가 아파서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진통소염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염분 많은 식사수분 부족, 잘못된 견과류 선택이 더해지면 콩팥은 회복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콩팥 건강은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기준을 조금 낮추고 부담을 하나씩 덜어주는 것입니다. 국물은 남기고, 김치는 양을 줄이고, 보조제는 줄이고, 물은 나눠 마시고, 약은 꼭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것.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견과류 선택과 루틴을 더한다면 콩팥은 분명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배려를 알아보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노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